희대 연쇄살인마 데니스 레이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다정한 이웃, 독실한 기독교 신자. 적어도 그가 BTK라는 별명을 가진 끔찍한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BTK 뜻은 묻고 고문하고 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BTK는 사람을 죽이고 몹쓸 짓을 하는 행위에 황홀함을 느꼈으며 자신의 범행을 적은 편지를 경찰에게 보내는 등 아슬아슬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의 범죄가 드러난 후 재판장에서는 자기의 성적 판타지를 위해 살인을 했다며 아주 침착하게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Is this something you were doing for your personal pleasure? Sexual fantasy, sir. I see. 일상에서는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으로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BTK 데니스 레이더 사건입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1945년 3월 9일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캔자스에 있는 위치토에서 유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나 고양이를 재미로 죽이곤 했던 데니스는 10대가 되었을 때부터는 여자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몰래 여자들을 엿보고 빨래줄에 걸려있는 여자 속옷을 훔쳤습니다. 21살에는 공군에서 정비공으로 4년을 보냈으며 제대 후 고향인 위치토로 돌아왔으며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코맨이라는 회사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직장 동료 33살 줄리 오테로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5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줄리를 스토킹하면서 가족까지 염탐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11살 딸 조세핀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줄리를 조용히 지켜본 지 몇 주 후 1974년 1월 15일 아침 그는 무장을 하고 그녀의 집으로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11살 딸 조세핀과 줄리만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줄리의 남편 조와 9살 아들도 집에 있어서 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가지고 있던 데니스는 그들을 제압하고 줄로 묶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머니를 차례대로 죽인 후 딸 조세핀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맨손으로 목 졸라 살해한 후 몹쓸 짓을 했습니다. 데니스는 현장을 떠날 때 아버지 조의 손목시계와 라디오를 기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2달 후 데니스는 21살 캐서린 브라이트를 다음 타겟으로 잡고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1974년 4월 4일 캐서린이 외출한 동안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침착하게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올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과 같이 집에 왔습니다. 데니스는 남매에게 총을 들이대며 서로를 묶으라고 시켰습니다. 남매는 데니스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남동생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동생은 극적으로 탈출해서 살아남았지만 같이 격렬히 저항하던 캐서린은 가슴과 등에 여러 번 칼을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974년 10월 위치토 신문사의 직원은 한 통의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위치토 공립도서관에 가면 어느 기계공학 서적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편지가 있을 거라는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오테로 가족 살인 사건에 대한 범행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괴물이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괴물은 계속 내 안에 있을 것이고 계속 움직일 것이며 희생자는 계속 생길 것이다. 나의 암호는 BTK, 묻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다. 편지를 공개하게 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킬까봐 걱정도 되었고 무엇보다 범인에게 만족감을 주기 싫었던 신문사는 이 사실을 수개월 동안 비밀로 유지하다가 결국 위치토 경찰서에 그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가 보도되지 않자 광분하며 내 이름이 신문에 나거나 국민적 관심을 끌기까지 얼마나 더 죽여야 하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편지는 신문기사로 대중들에게 BTK 킬러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고 주민들은 주변에 살인마가 버젓이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몇 년 동안 데니스는 살인 충동을 억누르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1977년 3월 17일 데니스는 셜리 바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셜리를 제압하고 그녀의 머리 위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밧줄로 목을 졸라 생명을 끊었습니다. 데니스가 셜리를 해치는 동안 그녀의 세 아이들은 겁에 질려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데니스가 아이들에게 가려는 순간 전화가 왔고 그 소리에 놀란 그는 성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1977년 12월 8일 연쇄살인범 데니스는 25살 낸시 폭스의 집에 침입합니다. 아무도 없는 낸시 집에 들어간 그는 전화선을 끊고 그녀가 직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오자 순식간에 제압한 후 그녀의 손을 묶고 벨트로 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체에 몹쓸 짓을 하고 그녀의 운전면허증을 기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살인을 뻔뻔하게 인정하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1978년 2월 데니스는 셜리 바인과 낸시 폭스 두 살인 사건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담은 2페이지짜리 편지를 어느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위치토 주립대학에서 형사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7년 동안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믿음이 좋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알려진 데니스는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 운영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4월 27일 그동안 숨겨졌던 그의 살인 욕구가 모습을 다시 드러냅니다. 데니스는 오랫동안 같은 스트리트에 살고 있는 마린 해지를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계속 해왔던 방법대로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전화기선을 자르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같이 왔지만 데니스는 전과 다르게 남자친구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린이 잠을 자러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그는 맨손으로 목을 졸라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의 옷을 벗기고 변태적인 행위를 한 후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곳에서 나체의 시신을 여러 자세의 포즈를 만들어 사진을 찍은 후 땅에 묻었습니다. 1986년 9월에 데니스는 그동안 해왔던 범행 수법을 바꿔 전화수리공으로 변장하고 비키 위글리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비키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총을 겨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살 난 아들과 같이 있었던 비키는 그가 그녀를 묶으려고 할 때 반항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묶었고 나일론 스타킹으로 질식시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변태짓을 한 후 사진을 찍은 후 비키의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가고 있을 때 비키의 남편은 도로 반대편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낯선 사람이 그의 아내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1991년 1월 19일 아들과 보이스카우트 캠핑 중이었던 데니스는 놓고 온 무언가를 가지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고 있던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62세의 돌로레스 데이비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벽돌로 창문을 깨고 그녀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팬티 스타킹으로 목 졸라 죽이고 시체를 다리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스카우트 캠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BTK 킬러에 대한 수사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갑자기 그가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서 미궁에 빠졌던 20여 년 전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와 경찰의 희생자들의 증거물을 담은 편지를 8번이나 보내서 사람들이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니스는 비웃듯이 자신의 정보를 적어 놓았고 심지어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경고성의 시를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들은 꺼져가고 있던 BTK에 대한 수사에 다시 불을 지폈고 대담한 그의 도발로 그는 순식간에 BTK 킬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관찰하던 경찰은 연쇄살인범이 유명세를 즐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들뜨게 해서 실수를 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인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광고를 실어주기도 합니다. 경찰은 그 지역의 남자들 대상으로 DNA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백 명의 DNA 샘플을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과 일치하는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는 편지가 아닌 플로피 디스크를 보냅니다. 피해자 정보 등을 담아 언론에 보낸 이 디스크는 앞서 저장했던 내용을 지우고 새 파일을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BTK의 뜻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리길 바랬을 것입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덮어 씌워 지워진 파일 정보를 복구했습니다. 범인은 그동안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디스크에 있던 IP 주소로 출동했고 누가 BTK 킬러인지 추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상 데니스 레이더가 범인인 게 분명했지만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더의 딸이 캔자스 대학교 학생일 때 대학 의료 클리닉에서 자궁암 조기 검사를 할 때 채취했던 DNA를 압수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DNA는 희생자 중 한 명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마침내 경찰은 30년 동안 법망을 피해 경찰을 조롱하며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연쇄 살인범을 체포하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는 순수히 자신이 BTK 킬러라고 자백합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들에게 그의 끔찍한 범행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범행 후 가져간 희생자들의 물건을 숨긴 장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발견된 사진 중에는 데니스가 희생자처럼 옷을 입고 묶여있는 것처럼 포즈를 하고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의 황홀한 순간을 되살리기 위한 변태적인 행위라고 수사관들은 생각했습니다. 2005년 6월 27일 데니스 레이더는 1급 살인에 해당되는 자기가 저지른 10가지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캔자스주에는 1994년 사형제도가 부활됐지만 BTK의 범행은 모두 그 이전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 사건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